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고 최근 갈등을 빚은 현 정부 임기 말 인사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한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치는 혼선이 상당하다며 폐지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원내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여서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집중 공격했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이르핀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이 현지 시각 29일 터키에서 열립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늘 발표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다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지난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가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대선 19일 만에 회동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양측은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례적으로 승용차 앞까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대선 19일 만에야 우여곡절 끝에 만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두 손을 마주잡고 인사했습니다.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을 가로질러 회동 장소인 상춘제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가벼운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본과 같은 네.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회동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 가장 늦은 회동이었지만 시간만큼은 가장 길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한우갈비와 비빔밥 등이 나왔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와인도 곁들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인연 등을 주제로 반주 한두 잔을 곁들이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면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 정권과 또 차기 정부의 정권의 인수인계를 정말 원활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문 대통령은 회동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의 의미로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 바람대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동은 없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청와대 곳곳을 보여주며 헬기장 위치도 설명했습니다. 이쪽 너머가 헬기장.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헬기장과 벙커도 활용하지 않겠다 밝힌 터라 이 같은 대화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선인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녹지원을 가리켜선 이렇게 말했고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표현하셨던 회동 장소에 도착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죠. 이후 비공개 회동에선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얘기가 시작됐는데 윤 당선인은 문민정부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며 이번만큼은 꼭 자신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 시기나 이전을 위한 국무회의 예비비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또 이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대통령께서는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앞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논의에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실무적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임기 말 인사권 논란과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만찬을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 수석과 잘 의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윤 당선인 역시 장 비서실장과 이 수석이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장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감사위원과 한국은행 총재 등 구체적인 인선이 논의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축소나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 개정 과정에 거대 야당이 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축소, 더 나아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한 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20%대에 머물던 월세 계약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40%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손보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자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심교원 교수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서 임대차 3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에서 일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들을 더 괴롭힌다라고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임대차 3법의 경우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과 폐지에는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 등을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33만 3,95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같은 시간 집계치인 32만 9천여 명보다 4,800여 명이 늘었고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15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7만 1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에서 16만 2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한 달 안에 20만 명 아래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말에 끝나는 거리 두기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만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13% 넘게 줄면서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증가한 1,2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3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정점 후 2, 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최대 1,680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음 달 중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역시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입니다. 당국은 BA2의 국내 감염 점유율이 56%를 넘어서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의 급격한 감소세는 어렵고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A2의 점유율이 증가해서 우세종화되었고 등교 확대, 사적 모임의 증가, 예방접종 참여율의 정체 등으로 정점 이후에도 감소세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2주 안에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미만, 4주 내에는 20만 명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행히 확산세의 척도 역할을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래 가깝게 크게 내려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로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행 정점을 지난 뒤에 방역 상황과 의료 체계 여력을 보면서 거리 두기 완화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완전히 해제하는 등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이어서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고령층 확진 규모를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난달 10%대를 밑돌던 60대 이상 확진 비율은 이달 20%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인 겁니다. 특히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최근 4주 확진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3차 접종을 시행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 지속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위중증 환자는 1,100명에 육박해 직전 주보다 12% 늘었고 숨진 환자도 2,500여 명으로 28%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환자만 놓고 보면 정부 예측치인 1,500명대보다 적지만 중증 치료 병상은 5,000개 넘게 사용 중입니다. 정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 중환자 규모는 더 클 거라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중증 환자하고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가 되었지만 코로나 호흡기 증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분류상 중환자로 잡히지 않는 것은 이 통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차를 두고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코로나 환자들이 기존 질환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병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의 신청 대상을 모든 병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또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는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외에 일반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60살 이상 고령층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득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까지 일반인 4차 접종의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18살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입소자 가운데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하기 위해서 집중 공격하던 외곽 도시 이르핀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습니다.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민간인 사망자는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이우시 외곽의 이르핀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є приємні новини. Сьогодні звільнений Ірпінь. зараз проходить зачистка. 이르핀은 키이우시의 서북쪽 경계와 맞닿은 곳으로 키이우 중심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마르쿠신 시장은 이르핀은 반격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은 부차, 보르젤, 호스토멜을 탈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차와 보르젤, 호스토멜 역시 키이우 서북쪽의 소도시입니다. 러시아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키이우시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28일부터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다고 밝히고 교육과정이 온라인 형태로 재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키이우에서 민간인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차나 로마키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마리우폴에서만 적어도 민간인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키나 보좌관은 이미 약 5천 명의 시신이 매장됐지만 계속되는 폭격으로 매장 작업은 열흘 전 중단됐다며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현재 시간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현재 시간 28일 러시아 대표단이 터키에 도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과 7일 3차례 대면 회담을 했으며 14일부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4차 회담을 이어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을 맞아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협정 합의의 목표를 둔 진지한 정치적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에게 즉각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도주의적 휴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의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방어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서 폭력 사태를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우호 국가들에게는 천연가스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브라로만 받겠다고 밝힌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Ministerinnen und Minister haben völlig darin übereingestimmt, dass dies ein einseitiger und klarer Bruch der bestehenden Verträge ist. Sie haben noch einmal unterstrichen, dass die geschlossenen Verträge gelten und die Unternehmen an der Stelle vertragstreu sein sollten. 현재 루브라의 가치는 달러당 99루블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보다 17% 하락했습니다. 지난 7일 달러당 151루블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 루브라의 추가 폭락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국민들에게 환전을 금지했고 외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주된 외화 수입원인 자국의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 중 80%를 무조건 루브라로 환전해 보유할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통해 방어한 루브라의 가치는 결국 시장 가격에 수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외화 획득이 감소한다면 루브라의 가치는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형 ICBM 발사 성공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핵실험 재개 등 추가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치하하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학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며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며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가 입증됐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본인이 보기에 실패했습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애당초에 비핵화 의지가 없던 것을 비핵화 의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 노릇을 하고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벌여온 외교 아니었습니까? 이에 정용 외교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같은 이런 무력 충돌이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그 무력 충돌로 인한 우리 장병이 단 한 명도 희생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마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북한의 핵실험 재개와 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오늘 30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동합니다. 국방소식통과 일본 교도통신 등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망료장이 오는 30일 하와이에서 만나 아시아 태평양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인 가운데 대북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기업 8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기관장은 산업부 고위직으로부터 사표 제출 압력을 받았다면서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사흘 만에 다시 자회사 8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4곳과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 4곳으로 모두 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공기업들입니다.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PC에 이제 파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물품을 전체 가져가시는 건 아닌 거.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지난 2017년 9월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발전자회사 4곳 기관장들은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산업부 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사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던 한 기관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초기 사퇴 압박이 이뤄졌고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만남이 이뤄졌고 바로 윗선인 장관과 차관이 얽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3년 전 첫 고발이 이뤄졌을 당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해당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조만간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첫 수사인 만큼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해 5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오늘 오전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는 애초 지난 21일에 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전격 연기한 지 8일 만에 다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연료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들도 영업이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 350%인데 기름값으로 한 80만 원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요.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감당 불가 유가에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30%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246원, 경유 174원, LPG 부탄은 61원의 인하 효과가 생겨납니다. 유류세 인하 30%는 정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오는 7월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이던 유가는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경련 조사 결과 국제 유가가 150달러 이상 되면 기업의 70%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NG,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되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883억 달러에서 올해 7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향해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연일 비판하면서
정치권에서 혐오 정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발언 등으로 대선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 갈라치기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못된 송아지에 비유하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라고 쏘아붙였고 고민정 의원은 서민 주거 지역에 불편을 준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저급한 의도라고 맞서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성별 갈등 조장에 이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냐며 차기 여당 대표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 해모자도 장애인 해모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해모를 동원해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논란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장애인 단체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청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또 그렇게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밝힌 만큼 인수위의 현장 방문으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은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6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5도, 대전 2.4도, 광주는 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부산 17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신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고 최근 갈등을 빚은 인사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집중 공격했던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이르핀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이 현지 시각 29일 터키에서 열립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늘 발표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다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가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저녁 3시간 가까이 만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당선을 축하했고 윤 당선인도 많이 도와달라며 화답했습니다. 당선인 측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당 간에 경쟁을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감사하다. 국정은 축척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 2시간 36분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만찬 회동을 마치시고 헤어질 때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당선인께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꼭 성공하시길 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오자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문민 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것 아니냐며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경과 인사권 문제는 실무 협의가 다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는 이번 만남에서 오가지 않았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인수인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에도 신구 권력이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등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갈등을 빚은 정부 임기 말 인사권 문제도 정무적 대화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잘 의논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서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사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 차기 정부와 거대 야당의 관계 등 현재 정치권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억담 와중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면 양측 모두 껄끄러운 주제는 굳이 들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회동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선 19일 만에 어렵사리 신구 권력이 손을 맞잡는 그림은 만든 셈이지만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을 앞두고 산적한 현안 역시 화기애애하게 소통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경제원팀을 드림팀으로 이끌 사람을 초대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총리가 업무를 시작하려면 이르면 이번 주 총리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새로운 국무총리도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구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차질 없이 일정을 맞추려면 다음 달 초엔 총리 후보자의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부처 원팀을 잘 이끌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빈틈없이 해나갈 적임자를 인선하겠다는 뜻이라며 후보군이 경제 분야 인사로 좁혀진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른바 경제통, 그중에서도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의 기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내각 구성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할 후보를 발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라면 민주당도 무작정 인준을 거부하긴 어려울 거란 기대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료 출신들과 함께 재계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세워 총리 후보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선 김한길 인수위 통합위원장이나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도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입니다. 총리에 임명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해서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에 당권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총리 직행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폐지와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은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법무부 등을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경제 1분과는 통계청과 조달청, 경제 2분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해경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무조정실과 국가인권위,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공개 반대로 한 차례 유예됐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문화재청, 기상청, 국가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듣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33만 3,9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4,800여 명이 늘었고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는 15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 비상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확진자 수치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안 위원장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예정인 카페와 식당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선 질병청의 정치 방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강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가 주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은 탓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 질병청에 재택치료 환자들이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중국이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를 결국 봉쇄했습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다 보니 동서로 나눠 나흘씩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번 주부터 봉쇄됐습니다. 동방 명주탑을 포함해 황푸강 동쪽은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고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황푸강 동쪽을 목요일까지 4일간 봉쇄하고 이후 4일 동안은 강 서쪽 지역을 교차로 봉쇄합니다. 동서 간의 이동은 이미 차단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사실상 동서로 분단됐습니다. 我们觉得这个还是全是面上存在这个面上爆发的潜在风险啊，这个非常重要。 원래 구역을 쪼개 통제하면서 봉쇄는 피해보려 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작스런 봉쇄로 푸둥 지역의 일부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푸둥의 대표적 외국 기업인 테슬라 공장도 조업이 중단돼 경제적 파장도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상 운영됐지만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주말에만 감염자가 30%나 급증한 3,510명으로 늘어나면서 최다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同时呢，我们也建设了临时的集中隔离收治啊，这个通过这些体育场馆啊、展馆来改建的。 중국 본토의 하루 감염자 수도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도 결국 봉쇄를 선택함으로써 이 방역 방식을 바꿔보려던 중국 내의 일부 논의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으며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회담이 현지 시간 29일 터키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 사항은 없으며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Есть ли какое-то продвижение по теме возможной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Зеленского? Можно ли ее ждать, например, по итогам Стамбула? Нет. продвижения нет.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중요 사안에서 성과를 내거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권 교체, 도살자 발언에 대해 당연히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Это заявление, которое, безусловно, вызывает тревогу. Мы продолжим самым вним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отслежива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는 폴란드 바르샤바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만난 뒤 푸틴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SNS상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로를 고문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 영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적 분노를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당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좌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나 정권 교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I felt toward the way Putin is dealing in the actions of this man. Just brutality of it.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발언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but I want to make it clear, I wasn't then, nor am I now, articulating a policy change.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that I feel, and I make no apologies for it.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푸틴에 달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잇따라 비판 발언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시위 현장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정치권에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매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는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당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데 대해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인들에게 누가 죽거나 언론이 주목하고 나서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넘겨 죄송하다며 출근길 시민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불편함 저도 겪지만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에 장애인단체 시위에 대해 시민 출퇴근을 볼모 삼는 시위, 소수자는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이라며 조건 없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순환선인 2호선은 외면하고 서민이 많이 타는 지하철 3, 4호선만 전략적으로 노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른바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하철 3, 4호선을 택한 것도 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가깝고 앞서 장애인 리프트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올린 3호선과 4호선에 교차하는 X지점에 충무로역을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호선은 감히 못한다고 후폭풍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호선도 많이 탔습니다. 대학생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도 이 대표의 발언은 분열의 정치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갈라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묵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굉장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 뒤 지하철을 타고 서울 해화역까지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근길 지하철이 1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휠체어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경찰은 경찰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장애인의 이동권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이곳 해화역과 국회 앞 등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오늘 오전 7시 30분 이미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3호선 경복궁역 출근길 시위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미자 간사는 시위 현장에 가서 경청하고 요구하는 사안들을 잘 정리해 정책에 녹아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냐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인지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같은 날 같은 당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후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만들어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수십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출발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한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집회됐습니다. 이제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히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12월부터는 시위의 형태가 격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승강장과 열차 틈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넣어 운행을 막는 등 기습 시위가 현재까지 모두 25차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2번은 3월 9일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은 침묵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검찰이 삼성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웰스토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 웰스토리 본사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코드 맞추기에 나선 거라는 일부 시선도 있어서 관련 수사 방향과 속도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웰스토리 자금이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웰스토리 수익 상당액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입된 배당 확대 자금으로 쓰였을 거란 겁니다. 검찰도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 등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까지 확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서도 일부 수사가 이뤄진 상태로 이미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수사가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기업 사정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갑작스레 수사팀 인력을 충원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 기업 불공정 행위 엄단 의지를 드러낸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거란 시선입니다.
3년이나 묵혀두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삼성 측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왔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고발된 혐의에 대해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기라는 미묘한 시기 속 검찰이 기업과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칼을 빼들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칼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이 3.1%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과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연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내년엔 2.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되고 성장률은 3%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통화, 재정, 금융정책의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위험의 구체화 시에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처벌 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대한 부실 시공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콘크리트 품질은 엉망이었는데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부는 이번 참사를 부실 시공에 따른 중대한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등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연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도 강한 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처분 결론을 내릴 때까지 6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정도로 큰 부실 시공 사고의 경우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려 신속한 직권 처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일반인이 3명 이상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땐 해당 건설회사 등을 바로 등록 말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건설 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만 쓰이는 표준 시방서를 민간으로도 확대하고 감리 기능도 대폭 강화해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은 한층 더 짙어진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 대전은 2.1도, 대구는 1.9도, 울산은 4.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올라서 따뜻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은 18도, 대구는 19도, 광주는 무려 2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대선 19일 만에 회동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양측은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례적으로 승용차 앞까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대선 19일 만에야 우여곡절 끝에 만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두 손을 마주잡고 인사했습니다.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을 가로질러 회동 장소인 상춘제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가벼운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봄과 같은 곳에서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회동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 가장 늦은 회동이었지만 시간만큼은 가장 길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한우갈비와 비빔밥 등이 나왔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와인도 곁들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인연 등을 주제로 반주 한두 잔을 곁들이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면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 정권과 또 차기 정부의 정권의 인수인계를 정말 원활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문 대통령은 회동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의 의미로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 바람대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동은 없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번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강한 의지를 다시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청와대 곳곳을 보여주며 헬기장 위치도 설명했습니다. 이쪽 너머가 헬기장.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헬기장과 벙커도 활용하지 않겠다 밝힌 터라 이 같은 대화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선인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녹지원을 가리켜선 이렇게 말했고 여기가 우리 최고의 정권이라고 주장하셨던. 회동 장소에 도착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선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얘기가 시작됐는데 윤 당선인은 문민정부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며 이번만큼은 꼭 자신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 시기나 이전을 위한 국무회의 예비비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또 이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대통령께서는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앞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논의에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실무적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임기 말 인사권 논란과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만찬 회동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 이 수석과 잘 의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윤 당선인 역시 장 비서실장과 이 수석이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장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감사위원과 한국은행 총재 등 구체적인 인선이 논의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3만 3,95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같은 시간 집계치인 32만 9천여 명보다 4,800여 명 늘었고,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18만 3천여 명보다는 15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이라서 시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고령층 확진 규모를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난달 10%대를 밑돌던 60대 이상 확진 비율은 이달 20%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인 겁니다. 특히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최근 4주 확진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3차 접종을 시행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 지속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위중증 환자는 1,100명에 육박해 직전 주보다 12% 늘었고, 숨진 환자도 2,500여 명으로 28%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환자만 놓고 보면 정부 예측치인 1,500명대보다 적지만 중증 치료 병상은 5,000개 넘게 사용 중입니다. 정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 중환자 규모는 더 클 거라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위중증 환자하고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가 되었지만 코로나 호흡기 증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분류상 중환자로 잡히지 않는 것은 이 통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차를 두고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코로나 환자들이 기존 질환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병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의 신청 대상을 모든 병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또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는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외에 일반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잠시 뒤 오전 8시에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합니다. 지난주 공개를 돌연 유보한 뒤 8일 만에 다시 발표하는 건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의 적자 탓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합쳐 책정됩니다. 여기서 기준연료비는 정부가 이미 1kW시당 요금을 다음 달과 오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4.9원씩 모두 9.8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다음 달부터 2원씩 올리겠다고 결정했고, 연료비 조정 단가도 내부적으로 3원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1kW시당 모두 9.9원 올라서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기료는 3,4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가 폭등 악재가 덮인 데다 지난해 5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한전 사정을 볼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던 만큼 한전이 발표를 미뤘던 건 윤 당선인의 의중을 확인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인수위원회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무역 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들도 영업이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 350%인데 기름값으로 한 80만 원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요.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감당 불가 유가에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30%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246원, 경유 174원, LPG 부탄은 61원의 인하 효과가 생겨납니다. 유류세 인하 30%는 정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오는 7월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에 이른 유가는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경련 조사 결과 국제 유가가 150달러 이상 되면 기업의 70%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NG,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되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883억 달러에서 올해 7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분노를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당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좌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나 정권 교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I felt toward the way Putin is dealing in the actions of this man. Just brutality of it.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발언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to make it clear, I wasn't then, nor am I now, articulating a policy change.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that I feel, and I make no apologies for it.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푸틴에 달려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3월 29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먼저 보게 됩니까? 네, 오늘은 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소식 그리고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문 1면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사진 위에
집무실을 꼭 옮기고 싶다. 그리고 예산에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신문도 보시죠. 네, 다음은 동아일보인데요. 역시나 같은 사진 위에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문 대통령 협조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고요. 예. 아래에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술하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신문은 경향신문입니다. 자, 역시나 뭐 비슷한 내용이죠. 예.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윤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역시나 그 아래에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대부분 신문은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먼저 보겠습니다. 예.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길었던 회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어제 만나서 역대 가장 긴 시간 동안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상됐던 의제 중에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만 빼고는 대부분 언급이 된 모습이고요. 예. 앞서서 본 대로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이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추경이나 인사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앞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신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문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고 예.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만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뭐 어제 만남이 아예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두 신구 권력의 통합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고 중요한 뉴스 중에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 뭐 쉽게 얘기하면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아니면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했고요. 예. 그동안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내놓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면 무언가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또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되 여러 세제 혜택을 줬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도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신문은 이런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너무 급하게 바꾸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현재의 임대차 3법이 뭐 예민한 지역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인수위가 국정과제 논의 중이니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기사인데 거리두기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전망이 나왔나 봐요, 새로운 거리두기. 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예. 제목부터 보면요. 내주부터 10인 그리고 12시로 완화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고 예. 영업 제한 시간은 11시, 오후 11시까지인데요. 예. 이게 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통상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다음 거리두기 방침이 나올 텐데요. 이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라고 인용한 그 인물을 통해서 네. 10명 그리고 자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예. 장차 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이 거리두기와 관련해서요, 인수위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하는데 저도 신문에서 이 사진 보고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예, 뭐 사진만 보면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예. 좀 낯선 모습인데요. 이게 홍대 앞에 한 거리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거리두기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가까운 때의 모습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또 모자이크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턱에 걸치고만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테이크아웃 술집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무래도 날이 풀리다 보니까 예. 야외에 나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참 보는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인데 술을 파는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참 이 문제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 우려스러운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 기사인데 검찰이 최근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배경을 놓고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관련 수사도 있고요. 또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정권 2학기라고 하면 잠시 숨고르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리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다면 이번에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대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역시나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검찰권 강화로 해석이 된다. 이런 내용들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당선된 뒤에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수를 2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 기사에서는 윤 당선인이 본격 취임하면 보다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의 이 지하철 시위 관련해서 좀 이준석 대표와 좀 공방이 있는데 관련 기사인 것 같아요. 어제 김혜지 의원이 현장에도 갔었는데 기사 내용 전해주시죠. 이 사진부터 보여드리면 두 가지 모두 다 같은 장면을 싣고 있는데요. 어제 김혜지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사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한겨레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 담겨 있는데요. 이 대표가요. 김혜지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다. 나는 사과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대표 의견에 하태경 의원도 동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시위가 좀 더 품격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논조로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썼고요. 반면 조선일보는 이 전장현의 25차례 시위 동안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일부 시민들이 우리의 불편은 잠시지만 장애인들이 겪어온 불편은 평생이었을 것이라면서 옹호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인수위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좀 갈등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한지붕 두 은행이라는 제목이네요. 제목만 봐서는 기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은행과 관련된 건데요. 최근 금융 업무 보통 뭐 비대면으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은행 지점, 점포들이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으로 불리는 은행들의 점포가 전국에서 224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뭐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건데 은행권도 비대면 거래를 강화하고 운영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한지붕 두 은행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한 곳에 두 은행이 공동 점포를 여는 방식입니다. 경쟁하는 사이인데 같이 영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경기 용인 신봉동에는 다음 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함께 들어간 공동 점포를 열기로 했다는데요. 두 은행 모두 다 지난해 이곳에 있는 점포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했던 거를 이제는 한 곳에 모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공동 점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은행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지점 영업을 2시간 동안 더 연장하겠다 이런 은행도 있는데요. KB 국민은행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여는 지점을 전국에 72곳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4시면 문을 닫죠. 그렇죠. 3시 반 4시. 네, 그렇습니다. 2시간을 더 늘린 겁니다. 은행의 고유 강점이라고 한다면 대면 영업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해서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를 보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런 금융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뭐 여러 은행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름의 생존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로 많이 봤는데 어제 시상식이 좀 여러모로 좀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여러모로인데 뉴스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윌 스미스가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장면은 아마 두고두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동아일보는 근데 그보다도 윤여정 배우의 품격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윤여정 배우가 어제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유의 위트 섞인 말로 박수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농아인 배우 트로이 코처에게 시상을 하면서도 수어로 축하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또 트로피를 대신 받아 들어주면서 이 코처가 수어로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배우와 함께 또 객석에 앉아있던 다른 배우와 감독들도 다 두 손을 반짝이는 이런 모습을 수어를 보이면서 박수를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트로이 코처의 수상도 있었고요. 이번 아카데미는 그동안 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별이나 인종, 장애 등 다양성의 문을 넓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스포츠 기사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현준 배우와 많이 닮아서 유명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이거 내용은 어떤 기사입니까? 네, 스웨덴의 이제 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른쪽에 사진이 잘리긴 했는데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나온 이유는 카타르 월드컵에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렇게 두 선수의 사진이 함께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이제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B조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두 선수 중에 이제 한 선수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라고 하면은 사실 소속팀에서는 뭐 굉장히 우승컵을 여러 차례 들어올린 그런 선수들인데 국가대표의 무슨 경력과는 약간은 좀 인연이 없었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월드컵에 나선 바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16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나서게 되는 거고요.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뭐 개인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소속팀에서도 수십 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이 폴란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또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서름을 풀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가 치러지니까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웃고 한 선수는 울게 되겠죠. 두 선수 나이를 보니까요. 이번에 출전하지 못하면 사실상 월드컵과는 인연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거의 은퇴할 시기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88년생이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나온 건 81년생 41살로 나와 있네요. 정도거든요. 굉장히 뭐 예전으로 치면 노장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지금도 활약은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20km 정도 쫓아가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지난해에도 음주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SUV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 맞지? 음주 같은데. 한참을 쫓아가도 위험한 고개 운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결국 경찰을 찾았습니다. 수고 많으신가 여기 그 음주 차량 의심돼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차 한번 불러드릴게요. 경찰은 신고자에게 의심 차량을 계속 쫓을 건지 물었고 신고자는 한치 망설임 없이 그럴 거라고 답합니다. 지금 혹시 그 차를 뭐 계속 쫓아가시거나 그럴 거예요? 네, 쫓아가야지요. 음주 의심 차량이 속도를 올리며 도망가자 이번에는 자신의 차를 따라오라며 경찰에 알립니다. 제가 지금 비상깜빡이 좀 계속 따라갈 테니까 제 차 보고 있잖아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신호까지 무시한 채 달리는 음주 의심 차량. 신호 깠어요, 신호 깠어요. 눈치챘어요. 신고자의 추격은 계속되고 결국 신고자의 차가 앞을 막아서자 음주 의심 차량은 멈춥니다. 음주 맞네. 비틀거리네요.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한 사람은 33살 한결혜 씨. 한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 의심 차량을 20km나 추격해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9개월 사이 2번이나 추격전을 벌여 음주 운전을 막은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정의에 불타오른 거지. 10분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음주운전자 4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20km를 달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의료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섬유 제품과 세탁 서비스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산하에 있는 섬유 제품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건수가 3,0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3,469건에 비하면 11.5%가 감소한 수치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9%가 줄어든 겁니다. 소비자원은 또 지난해 분쟁의 책임 소재를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로 인한 제조 판매업자의 책임이 43%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자 책임 11.6%, 소비자 책임 9.5%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층 더 완연해진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한데요. 낮 동안에는 1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 대전 2.1도, 광주는 4.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부산 17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신체의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